세상은 전하께 없어 해가 하시옵니다. 내려라. 태종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영조 때 학자 이긍익이 쓴 역사서 연려실기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 왕위에서 물러난 태상왕 이성계는 아들 태종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태종이 기둥 뒤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결국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조선이 건국하고 10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다 왕위를 둘러싼 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이성계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상심에 쌓여 별궁 함흥에 칩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손위 형인 방간이 일으킨 두 번째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인 이성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종 4년 아버지 이성계의 어가가 함흥에서부터 돌아왔던 것입니다. 태종은 반가운 마음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버지인 이성계가 아들을 향해 활을 쏘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곡교, 일명 살고지다리는 세종 3년 태종의 잦은 능행을 편안하게 하고자 세종이 건설했다. 여기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살고지 다리입니다. 바로 이 다리가 조선시대 석교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살고지라는 말은 화살이 꽂히다라는 뜻으로 태종을 향한 이성계의 화살이 이곳으로 이렇게 날라와서 꽂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백발백중 명궁이었던 이성계가 갑자기 태종에게 활을 쏩니다. 왜 활을 쐈을까요? 직접 이성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잘 받으시죠? 행여 아드님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왕은 하늘에서 낸다고 했는데 혹시 처음부터 일부러 빗나가게 쏘신 건 아닌가요? 아드님의 어떤 점이 그리도 못마땅하신 겁니까? 나 어린 동생들을 죽이고 여동생을 절로 보낸 그놈을 내 어찌 왕으로 대접할 수가 있겠소? 그래도 아드님 아닙니까? 게다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으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천심이야, 천심. 천심이지, 천심이야.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성계에게 태종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빗나간 화살에 천심을 빗대었지만 아들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살고지 벌에서의 화살 사건 이후 태종은 즉위 4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습니다. 태종 시대의 처음은 이렇게 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의 길을 열어준 활. 우리 역사 속에서 활은 어떤 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제일에 궁사하면 영국의 의적 로빈 후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일단 활을 들면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궁으로 14세기 인물 윌리엄 텔이 있다. 그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귀족들에 대항하다 화살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쏘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관을 한 발에 명중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옛부터 중국은 우리를 동이라 불렀다. 동이란 글자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 자를 풀어보면 큰 대자에 활공자가 합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큰 대자는 크다란 뜻 외에 잘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돼서 동이는 곧 동쪽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바로 우리 민족을 가리킨다. 우리 민족의 활솜씨는 수많은 명궁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고구려 시조 고주몽과 비류국 송황의 활쏘기 시합이다. 송황은 백보밖에 그려놓은 사슴의 백법을 겨우 쏘아 맞춘다. 그에 비해 주몽은 사슴의 옷가락지를 매달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옷가락지를 관통해서 송황보다 한 수 앞선 활솜씨를 전하고 있다. 이제 조선의 명궁 이성계를 만나보자. 이성계는 1380년 우왕 6년에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다. 그곳에서 왜군 적장 아기발도의 투구를 맞춰 떨어뜨리니 결국 적장은 죽고 이성계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활쏘기로 자기 수양을 닦았다고 한다. 그의 활솜씨는 임금의 활송 기록을 적은 의사 고풍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순에 5발씩 쏘아 9순까지 45발을 모두 적중시켰다. 그리고 10순에선 4발만을 쏘았는데 전하, 50번째 마지막 화살이옵니다. 다 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마지막 한 발은 늘 남겨두었다고 한다. (1997년) 현재는 양궁의 여왕 김경욱이 있다. 골드!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예, 렌즈가 깨지는 그러한 느낌도 좀 줬는데 네. 그녀는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인전에서 2번에 걸쳐 관역에 렌즈를 관통한 10점 만점을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골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우리 민족이 양궁 대국임을 세계에 알린 주인공이다. 렌즈가 깨지는 그런 렌즈 2개를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정중앙. 관역 정중앙의 렌즈까지 깨지게 한 김경욱의 활솜씨는 지금 봐도 가슴이 후련합니다. 우리는 굳이 명궁들의 얘기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이 활과 얼마나 가까웠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구려 무영청 수렵도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냥감인 사슴과 호랑이를 쫓는 이 사냥꾼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구려인의 그 늠름한 그 기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벽화에 보면은 이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이 달리는 말 위에서 뒤로 돌아앉아 활을 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로 앉아서 활을 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고구려 무영청 벽화를 보면 우리 민족이 기마 민족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냥하면서 말 타고 활 쏘는 모습은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보병보다는 기병 중심의 싸움을 했음을 추측해 한다. 지난 94년 10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무용청에서 보여준 사냥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이 가능한가 실험을 해보았다. 결과는 능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 타며 활 쏘는 자세가 숙련되기까진 몇 개월에 걸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세가 완벽해도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활이다.
달리면서 활 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활에 있었다. 삼국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볼 경우 원거리 원정에 통한 작은 나라, 즉 소국에 대한 정복 기사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기마전에 그러한 그 소국에 대한 정복은 도저히 기마전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럼 그 기마전에 적합한 원거리 무기는 뭔가? 그럼 결국 우리는 그 단궁, 즉 짧은 활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활이어야 말 위에서 활을 쏴고 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 백화공원에도 이렇게 짧은 활인 단궁들이 숱하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렵도의 활은 서로 다른 재질을 연결시켜 만든 활이었다. 그래서 활체가 5개 절로 구분돼 있고 절과 절 사이에 마디가 있다. 이 활을 최대한 당겼을 때 활의 양쪽 가장자리 폭과 화살의 크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때 화살대 길이는 65cm 정도로 고대 북방 유목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궁면서 각궁일 것이라 추정된다. 고구려 활은 일단 각궁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적 기록을 볼 경우 보병이 쓴 활은 나무로 만든 목궁이고 기병이 쓴 활은 뿔이나 뼈로 만든 각궁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구려가 각궁을 널리 쓴 이유는 짧은 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뿔로 만들었을 경우 그 탄력성이 훨씬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 고구려의 각궁은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는 그 고구려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사람의 척추뼈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출토된 유물이 있는데 그거로 봐서 아무래도 그 각궁의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각궁이 말 타고 쏠 수 있고 그 위력이 뼈를 관통할 정도라면 다른 활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에 서양 활인 양궁이 등장한 것은 1966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우리 활은 양궁과 구별하기 위해서 국궁이라 불리운다. 지난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욱 선수를 통해서 양궁과 국궁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활 쏘는 발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 국궁과 양궁의 차이가 있다. 국궁은 8팔자도 아니요 정자도 아닌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 양궁은 나란히 11자가 되거나 팔자에 가깝게 선다. 국궁을 쏠 때는 관역이 145m 떨어진 먼 곳인 만큼 활을 땅과 약간 사선으로 두고 쏘면 화살은 포물선을 그린다. 그러나 양궁은 거의 땅과 평행을 이루며 쏘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가 90m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쏘는데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화살도 직선으로 나간다. 그리고 국궁의 길이가 1m 정도라면 양궁은 그 2배 정도로 크기도 크고 소재도 다르다. 날개하고 몸체하고 다 틀리거든요, 소재가요. 마그네슘으로다가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카본이라고 그거로 만드는 거. 낚시할 때도 쓰잖아요, 카본을. 화살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려있는 장비도 많고 또 활 자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달려가는 말 위에서 활을 쏘려고 하면은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는 활실을 정확하게 갖다 댄 상태에서 슈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말을 타고 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큰가? 이렇게 했죠? 아니대. 김경욱 선수가 직접 국궁을 잡아봤다. 거기다 걸어요. 양궁이 활 쏘기에 최적의 장비를 많이 갖춘 반면 국궁의 장비는 단순하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느껴집니까? 좀 높아요. 느낌 자체도 그렇고 저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라앉는데
국궁은 처음 당길 때서부터 위에서부터 우가 좀 뭐랄까 모든 게 좀 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세 손가락. 예. 이거는 좀 여자들. 네, 여자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관역의 렌즈를 맞출 정도로 명공인 양궁 선수라도 국궁을 잘 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궁을 만드는 재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소불이다. 물소불은 활의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활의 시위가 끊어지거나 활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장 만드는데요. 재료가 8가지가 들어가요. 나무로서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첫째 이제 보다시피 요게 이제 요게요. 요 이운자리 꺼짐이 뽕나무고요. 또 여기서 요 꺼짐 요래 가가지고 요 있죠. 요 꺼짐 요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리고 요 복판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요 손잡이라고 여기 하는데 요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그리고 요 뒷면에 열 보면 까만 거 있죠. 요거 물소불입니다. 물소불. 이제 물소불 사용하는 거는 물소불이 단단하면서도 유연성이 좋아요. 그리고 뭐 땀불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염소불도 긴 거 있고 또 뼈로도 될 수 있는데 그게 탄력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그렇게 이제 활을 만들어도 이제 잡아당겨 쏘면은 탄력이 줄어요. 멀리 못 나가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물소불을 택한 거죠. 바로 여기에 그 귀한 물소불이 쓰였습니다. 이 활 하나를 만드는데 물소불 한 쌍, 즉 2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병사들에게 쓰여질 활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물소불이 필요하게 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물소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인도나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라 그 물소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명나라에서 이 물소불이 무기의 재료로 쓰인다고 해서 금령을 내려 수출량을 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만드는데 늘 물소불의 부족을 느끼던 조선에서는 이따금 명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소불은 조선에게 중요한 무기인 활의 재료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 외국의 수입을 의존해야 했다. 태종실록을 보면 일본이 물소불 등을 바쳤다고 적혀있다. 명나라와는 그전부터 교역이 있어왔던 것으로 짐작되나 교역량이 엄격했고 실록에 나타난 것은 세종 17년에 들어서다. 물소불은 가끔 명과의 관계를 미묘하게 했는데 그 한 예가 성종 8년 명나라의 통사로 간 예병창 사건이었다. 공무역으로만 가능한 물소불을 몰래 수입하려다 명나라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물소불을 수입하지 말라는 명황제의 금령을 범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금령을 어긴 물소불은 그 수가 얼마 안 되니 명나라 황제께 아뢰지 말고 천천히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행여 사실대로 아뢰었다가 견책이라도 당하면 끝내 물소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지 않겠소? 맞습니다. 굳이 연유를 아뢰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따져 물으면 그때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겠소이까? 명에서 정한 궁각의 금령을 어긴 일은 섣불리 대처할 일이 아니었다. 잘못 대응하면 활의 중요 재료인 물소불의 수입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여진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을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의 활 가운데서도 수각, 물소불 가지고 만드는 수각이 가장 그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각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밖에 그걸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국에 대해서 무역을 병기에 관계되는 것은 무역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여진이 동북 쪽에 여진이 운거하고 있어서 명나라는 그 여진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국방상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매우 말하자면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조선에 있어 활은 절대적인 무기였다. 그래서 많은 수의 활의 확보는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무과 합격 인원이 성종 초기 28명에서 숙종 때 18,25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갔다. 활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물소포를 수입하게 된다. 마침내 중종 20년엔 일본과 1000대 물소포를 교역하면서 명나라 일변도였던 물소포 수입 통로가 점차 다변화돼 갔다. 우리나라에 없는 이 물소뿔로 활을 만들려니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쉽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물소뿔 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윤소희 씨, 네. 실록에 네. 물소뿔을 대신할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물소뿔을 수각이나 궁각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단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각에 대한 건수만 해도 태조부터 성종까지 66건이나 되는군요. 아, 그만큼 그러니까 활에 대해서 특히 활의 재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는 이야기일 텐데. 네. 그러니까 그중에 네. 물소뿔 대신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죠. 세조 때 기록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조 8년 활을 만들기 위해 우마의 민간 사용 금지를 의논하다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활을 만들기 위해서 말과 소의 사용을 금지했다고요? 네. 세조 8년 5월 28일의 기록을 보면 야인들이 물소뿔을 산 일이 명에 발각되자 조선은 앞으로 물소뿔에 대해 명나라에 금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책을 생각해내는데요. 세조는 활을 만드는 용구로 모름지기 우마를 많이 길러야 하는데 이에 우마 가죽을 쓰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실록엔 다시 물소뿔이 계속 등장하고 성종 때까지 더 이상 일반 소의 뿔로 물소뿔을 대신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소희 씨. 네. 이 조선 초기 물소뿔 대신으로 일반 소의 뿔을 사용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소의 뿔은 물소뿔에 비해서 유연성이 떨어져 활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물소뿔을 달리 구할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직접 키워보면 어떨까요? 실은 직접 물소를 키워보려는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물소 사육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소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에 사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런 물소가 그보다 더 추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만드는데 수각만한 것이 없다 하여 세종 10년에는 명으로부터 물소를 구입해서 춥지 않은 전라도 지역에서 키울 것을 논의합니다. 그리고서 꾸준히 명 황제에게 물소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또 물소를 보내줄 것을 건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세조 7년 일본에서 물소 암수 2마리를 보내옵니다. 조정은 그것을 경상도 웅천에서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웅천에서 기른 이 물소를 서울로 이송해 오도록 합니다. 여기는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왕에게 진상이 된 각종 희귀동물들이 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넓은 곳 어디쯤에서 키워졌을까요? 세조 8년 기록을 보면 경상도 웅천에 있던 물소를 창덕궁 후원으로 옮겨와서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보살펴 키우도록 합니다. 이곳 창덕궁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각종 희귀동물인 코끼리와 낙타도 있었고 물론 물소도 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 중에서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잘 돌본다고 해도 이 더운 나라 동물인 물소가 적응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물소는 수원, 인천, 남양, 그리고 경남 웅천,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까지 키워지면서 70마리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종 이후 실록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하권에 들어가면 저게 맥을 못 춥니다. 힘을 못 쓰고. 또 한 가지 먹어도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간추동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가져와서 여름철에는 일을 시킬 수 있지만 겨울철을 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추위에 아주 허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소를 키운 과정 그 사역을 못 시키고 일을 못 시켰다는 건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추위에 순치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 밭을 가고 논을 가는 일을 못하죠. 조선시대 때 키우던 물소는 사라지고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물소 기르기에 성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물소가 성질이 온순하다고 들었는데 정용실 씨가 겁을 먹었나 봅니다. 어쨌든 조선시대부터 물소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면 농사짓기가 수월해졌을지도 모르고 활에 대한 무기 체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소는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외에 그 어디에도 물소를 키웠다는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물소를 키우면서까지 물소뿔을 확보하려고 애썼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좋은 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압니다. 좋은 활은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 말 화약 발명으로 무기가 발전할 계기가 됐으나 위화도 폐군 이후 이성계는 오히려 무기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화약 무기 발달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개국공신인 조준이 고려 말 화통도감에 대해 말한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태종시대에 들어서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태종은 왕권을 확립한 후에 화약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으며 호패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기반을 바로잡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 태종 2년엔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서 처음으로 무과를 실시한다. 사병 혁파 후 새로운 무관과 군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해서였다. 무과 시험 내용은 필기시험과 무예로 나뉘는데 무예로는 서서 활쏘기와 말 타고 활쏘는 시험이 있었다. 활쏘기는 전투에서 최대의 방어적 무기로 사용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투는 산성을 중심으로 한 전투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활은 유용한 무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곽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곽 전술에서 방어용 무기의 가장 중심이 이룬 것이 바로 활이었으며 또 공격에 있어서의 말을 타고 기사를 하는 이때의 공격 무기로 활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이러므로 조선시대 때의 무예를 보는 무과 시험에 있어서의 대종을 이룬 것이 바로 활이었고 그 비중이 거의 6분의 5나 차지하는 그런 점수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화살 중엔 편전이라는 것이 유명하다. 활이 작아 속칭 아기살이라고 불리지만 그 위력은 일찍이 여진족도 가장 겁내는 화살로 알려져 있다.
이 작은 화살의 유효거리는 150보 정도. 그러나 통화라고 해서 대나무를 반으로 자른 통에 넣고 당기면 1000보까지 가능한 것이 편견이다. 또한 날카로운 촉의 끝은 견고한 갑옷도 관통할 정도로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다. 편전은 특히 여진족 방어에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세종 땐 편전 만드는 기술이 야인에게 알려질까 봐 야인 왕래가 잦은 함경도에선 편전 교습을 금지하기도 한다. 활과 화살은 화약이란 추진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무기로 발전돼 간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치무선의 아들 최혜산을 등용한다. 그리고 태종 9년 화차를 만들어내니 이것은 후일 문종으로 이어져 신기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신기전은 임진왜란 시 행주 대첩에서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다. 활에서 화차로, 그리고 화통과 총으로 시대에 따라 무기도 변해갔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총이 들어오면서부터 활의 위력도 약해졌고 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활은 민간으로 퍼져 각지의 한량들이 활터에서 즐기는 놀이로 변해갔습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각 활터마다 각지의 한량들이 편을 갈라서 궁술시합을 여는데 이것이 바로 편사입니다. 활터끼리 편을 갈라 활시합을 벌이는 편사는 지금 일부나마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황각정에선 94년 이후로 매년 장안 편사가 재연되고 있다. 장안 편사는 토성 안에 있는 몇 개의 활터끼리 겨누는 시합을 말한다. 양사장 편장님 사석에 모두 사대에 들어서면 사관이 시작을 알린다. 기자통하시오. 시동이 듣거라. 청산에 일자 관역 씌워놓고 좌우에 연전꾼 씌워놓은 것은 국가나 사가나 국지사법은 왜 한 가지가 아니냐. 원근 낙지 좌우 분지 가는 살은 조건이와 맞는 살은 자상 분명히 알려 올려라. 그리고 화살을 줍고 깃발로 신호하는 사람에게 화살이 관역에 잘 맞았는지 자세히 알릴 것을 명한다. 시합이 시작되면은 먼저 각 편사의 대표가 활을 쏜다. 김이 관변. 이때 관역에 맞지 않았더라도 관역에 맞았다고 올려주는 것이 예의다. 정의 관변. 본격적으로 시합이 시작되면 관역에 맞는 성적에 따라 고전꾼이 깃발로 관역에 맞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리고 사회자인 호청이 복창을 한다. 김주사 또 어디야? 그리고 그 표시에 따라 시합 성적을 종이에 적는데 적는 사람을 시관이라고 한다. 관역에 맞으면은 변이라 적고 맞지 않으면은 실 또는 불을 기록한다. 사정에서 궁술 대회가 열리면 기생들이 활 쏘는 한량 뒤에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쏜 화살이 관역에 바로 맞으면 기생들은 북을 울리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흥겹게 한바탕 놀아주었다. 맞았을 때는 변을 부르고 안 맞았을 때는 변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맞았을 경우에는 기상이 회충을 부르는데 일시에부터 관중을 부릅니다. 첫때 일자 때를 맞았을 땐 김주사나리 일시에 관주요 부르고 석대 이상을 맞힐 때는 지화자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화자 지화
자 지화 지화 지화자 지화. 임진왜란 이후 무기로서 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활쏘기는 한량들의 놀잇감으로 변해갔다. 그나마 민간 활터에서 이어져온 활쏘기도 점차 차취를 감추고 갑오경장 이후에는 민간 활터마저 차츰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현재는 많지 않은 활터에서 겨우 전통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화자란 말은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을 때 이 기생들이 부르던 노랫가락이었군요. 지화자, 좋다. 흥겨운 가락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서 본 그 늠름하던 활 쏘던 기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윤소희 씨, 네. 그 왕조실록에 네. 그 활쏘기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된 게 없습니까? 활쏘기를 한번 찾아보죠. 네. 태조부터 성종까지 조선 초기를 보면 활쏘기에 대해서 총 396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태종 때 기록이 많군요.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 못지않은 명궁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활쏘기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종 9년의 기록을 보면 궁중에서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기를 살펴보면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태종 9년에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게 했다고요? 네. 왜 태종은 세자에게 활쏘기를 권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조선시대 활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부터 왕이 굳세고 용감하면 능히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가 있고 온유하고 나약하면 실패함이 많았습니다. 무릇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은 굳세고 용감한 기질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세자에게 무예를 연마하는 게 어떠겠습니까? 전하, 세자께서 무예를 연마하시면 좋으나 그로 인해 강습에 소홀하실까 염려되옵니다. 궁궐 내에서 활을 쏘면 그것을 빌미로 행여 전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저대오니 하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선임께서 이르시기를 활 쏘는 곳으로 덕을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 재주를 겨누는 것은 군자의 도인이 세자에게 활을 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활쏘기를 장려해 신하들과 함께하는 궁술대회를 자주 열었다. 특히 대사례라 해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왕과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 활을 쏘며 그 예의 정도를 살피는 의례가 있었다. 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크게 4번의 대사례가 열렸는데 성종 8년에 처음 시행됐고 그 뒤 중종 때 1번 그리고 영조 때 2번 시행됐다. 대사례 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자. 먼저 임금이 활 쏘는 위치는 남향에 설치한다. 그리고 왕이 있음을 알리는 황색기가 들려져 있는 대신 왕의 모습은 그려놓지 않았다. 어사례도에서 특이한 것은 왕의 관역인 곰관역이다. 이것은 신하의 것과 다르다. 신하들은 왕이 쏜 다음에 활을 쏘았는데 이때 관역은 사슴의 머리다. 이때 재미있는 것은 관역을 마친 자에게는 상으로 채단이나 옷을 내어주고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벌주를 내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에 의해서 주관되는 그런 활쏘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대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왕이 그 성균관의 행차에서 문매에 참배한 이후에 거행되는 행사였는데요. 이 행사에서 제일 큰 그 의미라 그러면 국왕과 신하 간의 그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대사례의 절차는 그 처음 왕이 궁에서 출발하여 항공할 때까지 일련의 행사가 완전한 의식 절차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행사의 요소를 보면 그 국왕과 신하의 그 활 쏘는 순서라든가
또는 그 활 쏘는 관역 이런 것 일체를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군신 간의 위계 질서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그 국방 강화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조선 초기에 많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대사례 행사를 통해서 무사를 많이 선발하고 또 이들에게 변방의 방어를 담당케 함으로써 국방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주리엔 활쏘기를 선비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6가지 기회 중 하나라 했다. 이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훈련 방법으로도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성종 10년엔 향사례를 서울부터 시행했는데 이는 백성을 예로서 교화시키는 일이라 해서 대사례 준에 거행토록 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설을 좋아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 이 말은 중용에서 나오는 말인 군자는 활쏘기를 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설사 화살이 전곡을 깨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은 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하는 말과 쌍을 이루면서 활쏘기가 인격 도야에 큰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조시의 무인이었던 이정집은 무신수지에서 활쏘기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부지런한 연습만이 그 묘리를 터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인으로서 그의 말은 활이란 것이 인격 도야 외로 군사력 양성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선 중국의 창, 일본의 칼과 견줄 우수한 무기로 조선의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쏘기는 단순히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나 관역을 맞추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활쏘기의 가치는 몸과 마음을 바로 하는 인격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활 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군왕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고 마음의 덕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활에는 그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